네, 다양한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어제 미국과 중국의 국방회담 이 얘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캄보디아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그 와중에 그 미국하고 중국 국방장관이 따로 만났습니다. 네. 그 지난 6월에 싱가포르 그 샹그릴라 대화 때도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한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좀 기싸움을 했습니다. 그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그 북한 도발 우려하고 나서 안보리 결의를 좀 철저하게 지키도록 중국이 좀 그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제대로 그 뒷받침을 안 해줘서 그 대북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미국이 계속 그동안에 비판을 해왔거든요.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처럼 고수할 거다 이런 입장도 전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 중국 외교부장 웨이펑어 국방장관이 미국을 좀 탓했습니다. 지금의 그 중미 관계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 중국은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 하지만 미국이 반드시 우리의 그 핵심 이익을 존중해 달라고 하면서 또 대만 문제를 또 얘기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 핵심이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미국이 넘을 수 없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이거를 해결하는 건 우리 문제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거듭 손을 걷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군이 통일을 수호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다. 아주 뭐 대놓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북한 문제부터 꺼내고 중국은 대만 문제부터 꺼내고. 근데 중국이 미국이 얘기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답을 안 했나 봐요. 예, 특별한 답은 뭐 공개된 건 없고요. 중국 외교부 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소통, 접촉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기로 뭐 의견을 모았다 했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회담이 두 나라 정상이 달성한 그 중요한 공감대를 실현하는 그런 거의 하나다. 그래서 두 나라 군대 관계를 뭐 안정적으로 돌리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자신 있게 할 말이 없는 거네요.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방부 대변인이 솔직하고 깊이 있고 실무적인 그리고 건설적인 전략적 소통이었다. 뭐 좋은 말은 다 했는데요. 북한 얘기는 별로 없네요. 이런 가운데 백악관 그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오늘 새벽에 온라인 브리핑했는데요. 그 기자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고위급 접촉이 잇따라서 미중 간에 있는데 이게 긴장 완화 신호로 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국 지도부하고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좋은 일이다 하면서도 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빙이라고 묘사하지 않겠다. 조금 좀 손을 아주 어렵네요. 그리고 중국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 있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소극적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 뭐 문제라든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하지만 하겠다. 그리고 상충하는 부분에서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뭐 계속 기싸움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좀 분위기가 뭐 좀 좋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얘기도 그 브링컨 국무장관이 곧 이제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게 미중 실무급 소통 채널 복원하는 의미다. 그러니까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부분에다가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 교류가 이제 중단이 된 게 펠로시 방문. 펠로시 8월 대만 방문하고 나서 그때 기후 뭐 문제 뭐 군사 협력 같은 거 대화 끊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5개월 만에 지금 복원이 된 거죠. 사실은 펠로시 이후에 험악했잖아요. 험악했죠. 뭐 막는다, 뭐 갖다 놓는다, 뭐.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분위기 좀 지켜보겠고요. 인도네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중에 하나가 니켈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나 봐요. 인도네시아가 니켈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도네시아가 그 오펙 같은 니켈 그 생산국 카르텔 같은 걸 만들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뭐 공식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말고 호주하고 캐나다도 니켈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 여기도 들어와라.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쪽 얘기는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이 정작 중요한 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부 선진국들이 다 쥐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펙처럼
이렇게 원료 그 생산국들이 딱 힘을 합쳐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해서 인도네시아 쪽 얘기는 지금 호주하고 캐나다도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근데 뭐 어젯밤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캐나다는 좀 삐딱합니다. 미국 눈치 보겠죠? 네. 네. 소식통 얘기가 캐나다가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니켈 카르텔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 캐나다 업계 고위 관계자 얘기도 로이터 통신에 캐나다 업계는 북미 공급망에 들어가 있다. 네. 이제 뭐 대충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니켈 그 자원에 관한 그 기반도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는 사뭇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덧붙여서 인도네시아가 자기네 부가가치를 더 높이려는 전략이다. 거기 우리가 왜 뭐로 덜러리시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 자체는 뭐 산뜻하네요. 오펙처럼 해보겠다. 일단 뭐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를 보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니켈 생산이 한 100만 톤 정도. 전 세계 생산이 한 37%고 여기다가 이제 호주, 캐나다까지 합치면은 한 130만 톤.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의 한 근 50%. 많긴 많습니다. 네. 니켈 각국 매장량도 인도네시아하고 호주가 각각 22%. 꽤 많습니다. 캐나다는 한 2% 정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그 리튬 이것도 전기차 그렇죠. 배터리에 또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제일 많이 매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전기차가 이제 계속 늘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네, 필수적인 광물도 당연히 많이 필요할 텐데. 전기차가 뭐 계속 늘어나니까 네. 니켈 수요도 2040년까지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로 전망이 되니까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동안에 그냥 싸게 줬는데 싸게 줬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한 나름 우리도 뭐 좀 전기차 배터리 허브 같은 걸 하겠다. 어쨌든지 많이 나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죠. 인도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만드는 걸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거 하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 북한이 히토리가 많은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다른 소식, 그 미국이 다시 이제 또 동맹들한테 러시아 제재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12월 5일부터죠. 그 러시아 원유 상한가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가격 얘기 좀 더 나오고 하는데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요새 조금 좀 느슨해져 가지고 미국이 군기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금융하고 무역 쪽에서 조금 제재가 좀 느슨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해서 철저한 제재 준수를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서 동맹국에 가서 이제 닥달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주 발리 G20 정상회담 때도 이제 만나서 철저한 제재 준수를 요청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이달 초에는 아데모 미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이 이제 칼자루 쥐고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 영국, 프랑스 가가지고선 좀 닥달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로젠버그 차관보 이 사람이 이제 테러 금융 범죄 담당인데 최근에 일본에 가서 좀 일본하고도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는 아랍은행연합 회의에까지 가서 아랍권에서 러시아 자금 세탁이 활발하다 이런 보고가 있다 해가지고 아주 좀 세게 지적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까지 좀 날카롭게 경고를 하는 데는 그동안에 뭔가 좀 조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 그 집계를 보니까요. 지난 2월 말에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됐죠. 그 바람에 한 지난 2분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주요 경제국들의 그 러시아 수출이 많게는 한 50% 이상 줄어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다시 또 이제 복원이 되고 특히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좀 삐딱한다는 걸로 미국이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이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도 조금 그 대열에 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수출이 여전히 제재 이전보다는 적지만 초기 손실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회복을 한 것 같다. 우리한테도 조금. 예, 아무래도 이게 기간이 이제 길게 되니까.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 사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럽연합도 뭐 비슷합니다. 지금 저널 그 보도를 보니까요. 특히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같은 은행들이 좀 삐딱하다는 겁니다. 한 예로다가 스위스 금융당국이 지난 4월만 해도 한 80억 달러 정도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고 호기 있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 슬그머니 30억 달러를 풀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자금 세탁 방지 무슨 전문가 얘기가 대부분의 기업하고 은행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피하기는 하는데
일부의 경우는 야, 이게 기회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걸 좀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러시아 생명줄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서 또 중국하고 튀르키예를 또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좀 수출이 많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늘었다는 겁니다. 네. 튀르키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얘기로 좀 이어지는데요. 사우디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제 튀르키예 통화 스와프 제공 요 얘기가 있는데 사우디 하면 어제 또 축구 얘기를 글쎄 말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는데 뭐 국경일 선포했다고. 그러니까요. 아르헨티나를 이겼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참 네. 진짜 이게 좀 우리도 좀 그런 좀 이변이 있었을 텐데. 요즘 뭐 매일 사우디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저는 아시다시피 사우디하고 튀르키예는 관계가 최근에 안 좋았죠. 그 가스구지. 그 튀르키예에서 그 암살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튀르키예에서 막 그냥 막 외교 관계 뭐 막 단교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해서 안 좋았는데 역시 사우디의 도는 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가 지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 나름 우크라이나 무슨 곡물 협상 같은 거 중지하면서 외교적 입지는 많이 올라갔는데 경제는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리라화도 뭐 엄청나게 지금 평가자로 됐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인플레도 뭐 85% 이상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특히 중동이니까 이제 그쪽에 손을 내미는 모양인데 사우디 재무부 대변인이 로이터에 50억 달러 정도를 그러니까 넣어준다, 데포짓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통화 스와프인지 아니면 이렇게 다른 형태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그 협의가 지금 마무리된 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무상이 아니라면 통화 스왑일 가능성이 제일 많겠네요. 그냥 받은 거는 별로 쓸 데가 없으니까 넣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뭐 로이터가 논평하려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니까 이 튀르키예가 이 사우디 말고 이미 카타르하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150억 달러 정도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한 차례 연장하고 또 연장을 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아랍에미리트와도 한 각각 60억 달러하고 50억 달러 정도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걸로 로이터가 상기시켰습니다. 튀르키예 인플레를 보면 85%라고 하는데 와 85%. 엄청납니다. 근데 뭐 예전에 뭐 아르헨티나 인플레 같은 게 뭐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85%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진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뭐 여기저기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또 한 건 했다는 그런 뭐 지적도 또 있습니다. 그렇네요. 좀 다른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달 무인 탐사 캡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게 몇 차례 발사 연기됐다가 발사가 한 지난 14일인가에 발사가 돼가지고 이제 가 있고 여기는 또 지금 일본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우리 것도 지금 실려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그 나사 발표를 보니까 탐사 캡슐이 달 표면에서 한 130km 떨어진 최근접 비행에 성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50년 전에 그 아폴로 계획 때 그때 이제 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가장 근접 달에 갔다는 거고요. 130km면 진짜 가깝게 간 거네요. 가깝죠. 그리고 이제 그 지구에서 떨어진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달 뒷면으로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한 지구에서 43만 한 2,200km 떨어진 곳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아폴로 13호가 그때 갔을 때 기록이 한 40만 킬로니까 그거보다 더 멀리 뒤로 갔으니까. 뒤로 간 거죠. 한때 통신도 끊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요. 아르테미스 이 프로젝트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이제 무인 이번에 이제 무인이 이제 가서 하는데 이제 유인 그 왕복 이걸 이제 실험하는 거고요. 2단계가 2024년에 이때는 이제 사람이 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5년이나 2026년쯤 이제 아르테미스 3단계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여성하고 유색인종 우주비행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것까지 돼 있고요. 이게 2026년. 26년 정도 빠르네요. 26년 정도. 몇 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달 우주 정거장하고 달 그 기지 건설인데요. 이제 달 기지 건설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주 기지 건설이 이제 이 프로젝트 책임자가 BBC하고 회견하면서 2030년 이전에 인간이 달에 장기 체류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야말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그 고요한 바다인가 그 영화 있었죠. 그런 것처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달에 사람이 가서 이렇게 체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달 남극에 지금 물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거기 물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걸로 뭐 생존도 하지만 그걸 만들어서 그걸 연료로다가 만들어서 하면 거기서 화성이라든가 심우주 탐사에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구에서 가자면 이제 뭐 중력 같은 것도 있고 하는데 달에서 하면 훨씬 비용이 덜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진짜 신기합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네. 아르테미스 보도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50년 전보다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는데도 달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달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렇죠. 옥토끼는 그대로 있는데 지금 50년 전 그때가 진짜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세상. 그때 달에 갔으니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달에 간 게 그때 이제 첫 스푸트니크 그 위성 옛 소련에 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케네디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달을 뭐 해서 먼저 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전 세계적인 협조보다는 매일 싸우느라고 이거 뭐 달이고 뭐고. 그리고 이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달 우주 정거장 게이트웨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 이걸 이제 궤도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궤도 안정성을 또 체크하는 그런 또 그 큐브셋 이게 그 무슨 뭐 이 소리 가방 크기만 한다는데 이게 지금 발사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발사를 했는데 5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목표 궤도에 안착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쭉 궤도를 체크하면서 이게 우주 정거장을 이제 설치를 해도 되는지 아마 이거를 실험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지금 저는 뭐 엄청난 여기 우리 것도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 가지고 달 탐험 그 뒷부분에 가서 뭐 하는 거를 통신 뭔가 하는 거 우리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일단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니 참 듣기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주는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정말 계속해서 좀 갈망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 얘기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일본도 이 무인 탐사기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가 있네요? 일본도 지난 16일에 그 플로리다에서 로켓 발사할 때 거기 실려서 간 게 2개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소형 탐사기 이게 오모테나시 이게 뭐 일본말로 환대란 뜻이라는데 이게 지금 가서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본이 계획한 거는 옛 소련하고 미국, 중국에 이어서 4번째로 달 표면에 이걸 착륙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계획이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에서 분리되고 나서 통신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태양 전지를 폈는데 태양 쪽이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바람에 지금 교신이 좀 어려우니까 궤도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좀 이거 달에 낙하시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탐사기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거는 정상 작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연료를 적게 쓰면서 달 뒷면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가는 거를 실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일본도 뭔가 하고 있네요. 일본. 근데 좀 어렵긴 어렵네요. 이렇게 설명 들어도. 그러니까 뭐 달 뭐 이런 거는 미국하고 그 예전 소련, 뭐 러시아 이쪽이 뭐 많이 했는데 일본도 하고 있다. 어쨌든 핵심은 연료를 좀 적게 쓰면서 도달해서 뭔가를 좀 실험을 해보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기지 만들고 거기서 이제 화성 같은데 심우주 더 먼 이런 걸 이제 지구에서 가면 중력이 굉장히 세고 뭐 연료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기반을 가지고 그래서 기술 개발이 되면서 연관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최첨단 기술들이 다 동원될 테니까. 그렇죠. 마지막 뉴스로 우리 그 암호화폐 시장의 FTX가 그 붕괴되면서 뭐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실제로 또 미국 내에서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이게 뭐 그냥 가상화폐 거래소 뭐 파산 파산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후폭풍이 크네요. 그럼요. 지금 보니까 뭐 그 대부업체도 파산 위험에 놓인 데가 한 2군데 지금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요. 지금 제네시스라는 이 가상화폐 대부업체인데 뭐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한 4천억 원 정도 신규 자금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고군분투하는데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뭐 더 다른 데도 또 이름이 또 나오네요. 블록파이라는 데 파산 준비를 하는 걸로 보도가 됐고요. 이런 가운데 또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중국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후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또 소유 구조가 또 아주 애매한 게 지금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FTX 같은 게 지금 이제 개인한테 지금 이 몰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제2의 FTX, 이렇게 중국판 FTX가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토큰 인사이트라는 애널리스트 얘기는 이제는 더는 중앙 집중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게 좀 큰 문제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도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들어갔죠. 근데 예. 이 거래소가 이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고 건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네, 신뢰가 문제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지금 그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그 일부 외신들이 전한 걸 또 보니까요. 네. 미국 법원에 지금 이렇게 파산 신청이 돼 있는데 이제 FTX 파산 변호인단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 상당 액수의 자산이 도난 혹은 분실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그리고선 이 뭐 지난 20일 기준으로 해서 현금 잔고가 한 10억 4천만 달러 정도인데 상위 50명 채권이 30억 달러 정도 네. 집계가 될 모양이네요. 그리고 또 이 FTX가 세계적인 그 가상화폐 거래소였는데 이 샘 뱅크먼 이 사람이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 이 사람이 네, 이제 뭐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영지로 막 마구마구 네.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엉망이 된 모양입니다, 진짜. 엉망 뒤에 진짜 신뢰에 크게 금이 가는 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광고 출연한 스티븐 커리 뭐 예, 지금 엄청 보니까 뭐 이게 뭐 유명한데. 파장이 뭐 여러 예. 군데에서 나네요. 지금 FTX 광고에 출연했던 그 미국 그 프로퍼플 톰 브래디 이 사람도 예. 뭐 그 슈퍼스타죠. 예, 슈퍼스타고. 그다음에 NBA의 그 스테픈 커리 그리고 또 이 톰 브래디하고 그 결혼했다가 13년 만에 이혼을 했네요. 그 지젤 번천 세계적인 네. 그 톱 모델. 여기도 또 뭐 광고 출연하고 뭐 해가지고 뭐 지분도 받고 뭐 돈도 예. 받고 그런 모양인데 이게 또 이런 이제 유명 인사들이 출연했으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그렇죠. 줬을 거다. 예. 그래가지고 이걸 또 지금 텍사스주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유명인들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도 광고에 나갔다가 지금 예, 괴롭게 되겠습니다. 예, 된통 예, 그 예. 되는 모양인데 이런 또 보니까요. 그 NBA 그 마이애미 히트 이 구단이 작년에 FTX하고 계약해가지고 홈구장 이름을 FTX 아레나로 바꿨었네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터지니까 아차 싶으니까 FTX 떼고 지금 새 스폰서를 찾는다고 하는데 저도 뭐 일파만파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네. 스타들도 걱정이지만 제일 걱정은 투자자분들 네, 아니겠습니까? 황당한 그렇죠? 거죠. 네. 거래소가 엘살바도르 그 부케라 대통령인가 그 사람이 그저 비트코인 예. 법정 통하고선 지금 굉장히 많이 사놨는데 이것까지 또 터졌으니 예. 지금 비트코인 값도 지금 계속 예, 좀 난리치고 16,000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새로운 저는 국면을 1억 천금이라는 맞이해- 건 없는 예,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알게 됐고요.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